살짝 리캡을 하자면 4강에서의 뉴턴 랩스는 2차 근사다. 2차 근사. 알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땐 수식이 조금 난잡해 보이긴 하지만 뭐 그렇게 부담될 정도는 아니다. 알겠죠? 그래서 계속 강조하지만 이게 수식에 제발 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그 다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까지 이게 그 딥러닝 알겠지만 그거는 좀 의학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런 수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는 파이팅 하시고 아무튼 거기는 냉정하게 좀 그런 건 맞는데 네 저희 여기서는 그렇게 막 고급 수업들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고등학교나 아니면 그렇게 낮춰서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좀 수식이 그 다변수 넘어가면서 좀 지저분해지는 건 있어도 네. 그래서 GDA 혹은 제너레이티브 알고리즘이 있는데 5장이에요. 5장. 그 어느 걸로 하나요? 말요. 그 수업 교재 강의로 수업 교재를 일단 따라갈게요. 알겠죠? 수업 교재를 일단 따라갈게요. 자 일단 기준부터 일단 좀 명확하게 하고 갈게요. 이게 제너레이티브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마 알 텐데 제너레이티브 알고리즘 아는 거 뭐 있어요? 제너레이티브 알고리즘. 네. 아니 제너레이티브 모델. 뭐 디퓨전. 캔. 맞아요? 맞는데 네. 이제 그 여러분들이 아는 것 때문에 이거랑 혼동할까봐. 슈퍼바이즈드잖아요. 네, 이건 슈퍼바이즈드예요. 슈퍼바이즈드예요. 그것 때문에 혼동을 할까봐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언슈퍼바이즈드예요. 언슈퍼바이즈인데 지금 하려는 거는 슈퍼바이즈드에서의 제너레이티브 러닝 알고리즘이에요. 그러니까 좀 달라요. 네. 알겠죠? 오케이. 아 맞다 녹화했어. 그죠?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일단 이 페이지를 가면은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티브가 있고 제너레이티브가 있는데 일단 컨셉만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희가 알고 싶은 거는 봐봐요. 좀 달라요. 슈퍼바이즈드에서는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요. 슈퍼바이즈드에서 물론 이게 그 언슈퍼바이즈드에서 뭘 알고 싶냐고 하면 PX 알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100%는 아니에요. 100%는 아니긴 하지만 뭐 대충 뭐 언슈퍼바이즈드에서 제너레이티브 알고리즘 겐 생각해도 괜찮고 디퓨전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PX를 원하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헷갈릴까봐 슈퍼바이즈드에서는 이게 핵심이에요. 왜냐면 기분 X에서 Y를 찾는 거예요. 맞죠? 예를 들어서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이게 개인지 고양인지를 알고 싶은 태스크가 뭐였죠? 클래시피케이션 프로블럼이었고 혹은 뭐가 있을까요? P의 분포. 응? 이게 시간 좋은데? 그러니까 어떤 게 들어갔을 때 값을 예측하는 문제들이 있겠죠. 값을 예측하는. 네, 예시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네, 뭐 그런 문제들이 있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얘를 찾는 거예요. 알겠죠? 얘를 찾는 건데 이게 그 디스크리미네이티브하고 제너레이티브 알고리즘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이거를 다이렉트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너레이티브는 반대로. 이게 핵심이 달라요. 이게 어느 중간 가면 헷갈리거든요. 특히 그 오토인코더 쪽 가면은 더 헷갈려요. 알겠죠? 그러니까 좀 노테이션이 좀 지저분해지거든요. 뭐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엘보부터 시작하면서 이게 점점 이상해져요. 막 Z 들어가고 막 이게 뭐 이렇게 가정하는 게 조금 더 길어지고 수식이 점점 난잡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심을 잃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슈퍼바이즈드에서 궁극적으로 알고 싶은 건 뭐예요? 얘예요.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다시 제너레이티브 알고리즘에서는 얘를 학습해요. 얘를 학습하는 게 팩트예요.
근데 얘가 핵심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길을 잃으면 안 된다고요. 수식이 조금씩 길어질 거란 말이야. 중간고사 끝나고부터. 오케이? 궁극적으로 알고 싶은 건 이거지만 이걸 학습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아이디어는 왜 이딴 짓거리를 하냐에 대한 의문점이 가질 수 있는데 거의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제너레이티브 알고리즘의 아이디어랑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더 많아질 거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다시 사실 이미지를 주고 고양이 이딴 걸 판별하는 태스크는 상대적으로 쉬워요. 간단해요. 간단해요 생각보다. 근데 그 반대는 굉장히 어려운 태스크예요. 생각해보면 고양이라는 거를 우리가 인풋으로 줬을 때 고양이에 해당하는 X를 제너레이트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면 살고 있는 공간 자체가 달라요. 훨씬 더 복잡한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Y가 살고 있는 공간은 기껏 해봐야 유클리드 공간이거나 아니면 뭐 디스크리트된 공간이겠죠? 간단해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 같은 게 디스크리트된 공간이고 나 Y 뭐 리그레션 해봐야 뭐 R 정도거든요. R.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얘기가 달라져요. 이미지 인풋만 하더라도 디멘션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오케이? 예측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태스크가 아예 다른 태스크예요, 진짜로. 그래서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진짜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는 이거지만 이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이거를 푸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에 대한 이해가 더 높아진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기본적으로 그 디퓨전이나 그런 것도 사실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PX라는 거를 저희가 그거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저희가 정말로 원하는 이미지들을 뭔가 프롬프트 했을 때 끄집어낼 수 있지 않을까? 오케이? 그런 게 컨셉추얼한 아이디어란 말이에요. 됐죠? 마찬가지로 이 슈퍼바이즈드에서도 제너레이티브 알고리즘이 있는데 아이디어는 기존까지는 다이렉트하게 구했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제너레이티브에서는 이거에 대한 이해 뭐 좀 반대로 가자는 거죠. 이거로. 오케이? 그러면 헷갈리진 않을 거예요. 오케이? 됐죠? 그래서 뭐 그 제너레이티브 알고리즘 해놓고 그 두 번째 줄에 나오는 게 뭐 RGMax 이런 거 나오는 게 다 이런 얘기예요. 다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를 흔들리면 안 돼요. 알겠죠? 어느 순간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L 막 이렇게 해놓고 분류해놓고 뼈대를 세웠잖아요. 그죠? 이제 경험을 하셨겠지만 그렇게 세워놓으니까 안 흔들리죠. 진짜로 안 흔들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제너레이티브가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살짝 흔들리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건 저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만약에 언스포바이드 같은 경우는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순서 때문에 헷갈리지 말라고요. 이거는 Y를 학습하는 건데 얘는 X를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애초에 태스크가 달라요. 목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섞으면 안 된다고요. 이건 슈퍼바이즈고 언슈퍼바이즈고 레이블이 없고 이걸 찾는 태스크예요. 목표 자체가 아닌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KN은 네, 뭐 그 클러스터링 하는 게 있어요. 나중에 다요. 언슈퍼바이즈 안에서 지금 모르는 게 당연할 수도 있어요. 오케이? 뭐 디멘셔널리티 리덕션 같은 경우에는 차원을 축소시키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런 거랑은 살짝 거리가 있어요. 맞는데 뭐 제너레이티브로 한정하면 이걸 학습하는 거고 슈퍼바이즈는 얘를 학습하는 거고 이게 흔들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래서 두 번째 그래서 뭘 하겠다라고 하는 거냐면 이제 RGMax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X가 주어졌을 때 Y가 최대가 되게끔 하는 Y 찾는 거죠. 저희가 했던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면 그 베이즈 룰에 따라서 사바사바 되겠죠. 근데 PX는 Y와 인디펜던트 하잖아요. 그러니까 관련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저 두 개 갖다가 된다고요. 오케이? 네, 좋아요. 다시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트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광펜 같은 거 칠 게 뭐가 있냐고 하면은 디스크리미네이트는 두 번째 줄에 다이렉틀리 하게 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제너레이티브 러닝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두 번째 줄 베이즈 룰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를 저 두 개를 활용해서 모델링을 한다. 됐죠? 이렇게 되면 GDA나 이런 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GDA는 뭐냐면 얘에 대한 다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쟤예요. 근데 GDA에서 뭐를 가정을 하는 거냐면 얘와 얘의 분포를 통해서 쟤를 알고 싶은 거예요. 단 이게 모델의 그 복잡도를 낮추기 위해서 둘 다 그러니까 하나는 가우시안, 하나는 베르누이를 따르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다시 말해서 베르누이는 가우시안을 따르고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항상 저렇게 해야. GDA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이게 그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 이러한 학습 방식에서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GDA라는 학습 그러니까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좋냐면 골든룰이라는 게 없다고요. 근데 GDA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 제네레이티브 러닝 자체는 PX가 Y랑 PY를 이제 음흠. 모델링을 하는 거지만 그 중에서도 GDA가 저렇게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따르게 하면 다른 이름이 붙겠죠? 하시면 돼요. 알겠죠? 네. 네. 근데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땐 나이브하게 말이 돼요. 왜냐면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지만 베르누이는 뭐예요? 다시 여기서 베르누이 쓴다는 거는 뭘 가정을 하냐면 클래스가 두 개라는 걸 가정을 해요. 나중에 일반화를 제가 생각했을 때 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아마 이거 뭐 멀티노미알 아마 이름이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이거를 그냥 베르누이 말고 멀티노미알 이런 식으로 하면 일반화 다 가능해요. 일반화는 가능할 거예요. 어찌됐든지 왜 이게 나이브하냐 왜 나이브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얘는 가중치고요. 얘는 가우시안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게 그 나이브하게 어떤 가정이냐면 봐봐요. 강아지와 고양이가 있고 그걸 두 개를 비교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강아지와 고양이가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이상한 가정은 아니잖아요. 강아지 클래스가 있고 고양이 클래스가 있는데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렇게 쌍둥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포인트를 찍었을 때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비슷해요.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했던 것처럼 여기 지점을 찍어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속할 확률이 높을까요? 여기에 속할 확률이 높을까요? 왼쪽. 왼쪽이죠? 왜? 그냥 확률 분포상 왼쪽 확률이 더 높으니까. 더 가까워. 그죠? 근데 이렇게 단순하게 나이브하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포 자체는 이런데 만약에 암 환자하고 뭐 정상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암에 속할 확률은 높아요. 그러니까 암 테스트 특이랑 비슷한 거예요. 만약에 근데 암 자체가 굉장히 희귀하다면요? 이렇게 컨셉추얼하게 단순하게 이 확률만 보고 하는 건 말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베르누이가 다 컨트롤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프로바빌리티를 굉장히 그러니까 가중치를 적게 주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약간 좀 그러니까 적당히 밸런싱이 되는 거예요. 적당히 얘가 높아도 이게 프로바빌리티가 얘한테 적게 쏠리니까 정확하게 대충 가중합되면서 이렇게 균형을 맞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암에 해당하는 베르누이가 굉장히 작아도 정말 확률이 높다면 얘한테 매칭이 되겠죠. 오케이? 아이디어는 이래요. 아이디어는 그러니까 대충 두 개가 정규 분포를 띄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게 암에 속할지 정상에 속할지 이딴 걸 저희가 판단하기를 원하는 상황이에요. 말이 맞잖아요. 저희가 암인지 이게 판단하는 거잖아요. 근데 단순하게 이 프로바빌리티만 가지고 비교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얘 가지고 하는 거야 사실은. 오케이? 얘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베르누이 갖다가 컨트롤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곱한 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 중에 큰 거에다 매칭을 시키는 거예요. 돼요? 이게 GDA의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 GDA 별로 안 어려워요. 진짜. 근데 이게 약간 저 암의 예시로 치면은 운이 나쁘면은 확률이 너무 낮아서 암이 뽑혔는데 그게 정상이 항상 더 높은데. 그래서 그거를 컨트롤하는 게 이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가우시안과 베르누이의 파라미터를 학습을 통해서 학습하는 거예요. 아, 그
알아서 학습을 하다 보면은 잘 분포가 되게끔. 그러니까 저희가 X랑 그러니까 트레인 데이터에서는 X랑 Y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거에 적합하게끔 하는 베르누이와 가우시안에 대한 파라미터를 학습하는 방향으로 가면 되죠. 그러면 이게 잘 훈련이 됐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걸 잘 판단하는 이제 기계가 만들어졌다고 저희가 가정을 하는 거고. 그럼 저 제너레이티브 모델에서 음. 학습이 되는 게 파라미터죠. 그러니까 저 두 개가 다 학습이 되는 건가요? 네. PY랑 네. PX바가 그래서 이제 3페이지 봐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클래스프라이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베르누이. 이게 수식 제가 쫄지 말라 그랬죠? 그냥 y가 2일 그러니까 그거 귀찮아서 두 줄 쓰는 거 귀찮아서 그런 거예요. y가 1일 때 probability는 5, y가 0일 때 probability는 1-5 쓰기 귀찮아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네, 뒷날 하시는 분들이 이래요. 하여튼 네. 사소한 궁금증인데 왜 굳이 또 파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호를 쓰는 거예요? 아, 뮤 시그마 파이 구분하려고요. 뮤 시그마. 아, 왜냐면 저기 여기서는 뮤하고 시그마를 안 쓰면 좀 비정상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가우시안 분포. 네, 가우시안 분포에서 그 파라미터를 뮤하고 시그마를 안 쓰는 건 좀 변태 같은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미 뮤랑 시그마. 네, 너무 만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뮤하고 시그마를 안 썼어요. 근데 델타 이런 거 쓰기에는 또 그렇잖아요. 알파 베타. 아니 생각해봐요. X, Y, 알파, 베타, 감마 뭐 애매하잖아요. 약간 변수가. 네, 근데 확률의 느낌을 네. 내기 위해서. 네, 파이. 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막 PQ 막 이런 거를 왜 그 확률에서 많이 쓰는지 생각해 보면은 그냥 관성적이에 X, Y 쓰긴 좀 뭐하고 P 쓰면 좀 프로바빌리티 같잖아요. 그냥 P랑 좀 대응되는 게 Q 같고. 큐얼. 네, 이거 그러니까 PQ 이렇게 하면서 이게 네 좋아요. 그래서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야. 따르게 해도 돼요. 근데 뭐 파이 많이 씁니다. B로도 쓰기도 해요. 아니, P로도 쓰기도 하고 P. 근데 P 쓰기에는 제 생각엔 좀 별로인 것 같긴 해요. 왜냐면 프로바빌리티 같으니까 또 다 안 겹치게 좀 그냥 좀 딱 직관적으로 보일 만한 기호들이 있는데 뭐 이런 거 쓰기 싫잖아요. 못생겼다. 이게 크시고요. 크 사이예요. 이런 것도 기호가 있거든요. 아니 없는 게 아니에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크시라고 하고요. 크 사이예요. 이게 무슨 관계죠? 그냥 아니 X랑 Y 그런 관계? 이것도 라틴어인데 안 쓰잖아요. 가독성이 별로 안 좋아요. 네. 그런 거 다 피하면 파이가 괜찮지 않아요? 좀 설득이 됐나요? 네. 여러분들 알고 있는 라틴은 별로 없어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오메가도 또 그렇잖아요. 나 복수 공간. 예, 좀 오메가는 다른 걸로 좀 쓰는 게 많고, 예. 감마 쓰기에도 또 네. 엄마가 어디 있어? 감마는 보통 뭐 아이겐벡터, 아이겐밸류 할 때 보통 많이 쓰겠죠. 그래서 네.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각설하고 다시 돌아오면 클래스 프라이어는 베르누이. 다시 여기서는 그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프로블럼을 풀고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GDA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 푸는 거예요. 알겠죠? 리그레이션은 아니에요. 이게 강조를 안 한 것 같아서. 오케이? 네. 그래서 클래스에 들어갈 확률에 대해서 저희가 프라이어로 거는 거고,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는 이제 가우시안이 뮤제로, 뮤1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각각 가우시안, 그 다음에 뮤제로, 뮤1 다른 거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여기서 그 맨 마지막 줄 정도만 형광펜 쳐놓으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뮤제로하고 뮤원을 다르게 잡는데 GD에는 일반적으로는 저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일반적으로 같게끔 잡아요.
같게끔 뭐 안 잡아도 되는데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그냥 그 뭐냐 베리언스를 다차원으로 올렸다 생각하면 돼요. 네. 그리고 수통 때 나와요. 시험 보시려면 하시면 됩니다. 곧 나와요. 베리언스, 코베리언스, 네. 코베리언스 코릴레이션 그리고 했는데 하지 않았어요? 그죠? 했어요. 과제로도 나왔어. 과제로도 나왔고 좀 들으세요. 아니 기계학습 과제로 나왔다고요. 그때 나왔다고? 응. 연봉 과제. 아, 네. 아하, 맞네. 그죠. 그래서 네 라이브 하죠. 그래서 라이클리우드는 뭐냐라고 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되게 간단한데 그래서 저희가 라이클리우드를 어떻게 정했었죠? 프로덕트하고 i는 1부터 n까지 그다음에 p의 yi, xi 이렇게 가정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보통 이렇게 표기를 하면 로그 라이클리우드를 일반적으로 많이 쓰니까 곱하기 귀찮잖아요.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걸 학습한 거기 때문에 얘를 갖다 껴요. 다시 강조하지만 여기에 원래 x가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어차피 이거를 지금 저희가 이게 훈련시킬 때에는 그렇게까지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아까 그런 이유 때문에 이것만 충분히 올려도 돼요. 왜냐면 밑에 건 x잖아요. 밑에 건 x이기 때문에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곱한 게 커지게끔 하는 세트 찾는 문제로 바뀌어요. 다시 이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라이클리우드 맨 처음에 이게 쓰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이거랑 같아져요. 밑에 px가 있는 건 맞는데 어차피 yi를 최대로 시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무시가 돼요. 됐죠? 그래서 이거를 직접 그리고 안 적어도 되는 게 이미 다 있어요. 예. 4페이지 있잖아요. 그리고 아마 과제가 나왔을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직접 계산해보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게 그 한 가지 제가 기억나는 건 이게 중간고사였어요. 시험 문제로 직접 이거를 수식을 내뱉을 수 있어요. 직접 계산해보면 이걸 직접 한번 해보세요. 아마 과제로 있을 거예요. 한쪽에 수식이요? 네, 밑에 이걸 직접 다 증명할 수 있어요. 이거를 직접 그냥 다 넣어서 계산해보면 돼요. 다변수로 안 하고 단변수로 하면은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아요. 과제로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네 이게 최대가 되게끔 하는 이 세타들 미분을 해서 0이 되는 값을 네 다 찾으면 돼요. 싹 다. 하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응. 정확하게는 뭐 이거 기준으로 하면은 파이 찾고 뮤 제로 찾고 이거 다 해가지고 이퀄 0 딱 때리면 정확하게 딱 이거 나와요. 그러니까 전부 다 0 되는 상황을 찾으면 이게 딱 떨어지거든요. 과제는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안 적어도 돼요. 어차피 결정된 미래예요. 이게 뮤제로랑 뮤어는 뭐예요? 아까 했잖아. 가우시안에서의 왜냐면 지금 클래스가 두 개라 가정했기 때문에 가우시안에서의 뮤 제로, 뮤 원 있고 그 다음에 이 시그마도 학습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시그마. 보통 파이는 응? 0번의 확률이 파이예요. 1번의 확률이 파이. 상관없어요. 대칭이라. 근데 일반적으로는 뭐 1번을 파이라고 잡는 경우가 많죠. 어차피 대칭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책 기준으로 정의하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컨셉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왜냐면 두 개, 그러니까 그 바이너리 사건에서
특정 하나가 일어날 확률을 파라미터 하면 나머지가 결정된다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뭐를 기준으로 결정을 했냐는 마음대로. 그래서 뭐 책 읽을 때 저자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정했는지만 보면 돼요. 근데 여기 교수님 기준으로는 딱 보기에도 1클래스 기준을 파이라고 했네요. 그 다음에 그 약간의 아이디어만 주자면 봐봐요. 여러분들 이걸 굳이 안 해도 되는 게 봐봐요. 이게 수식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봐봐요. 이 파이 뭐예요? 어떤 파일? 여기 파이 여기 어디요? 4페이지. maximizing L with respect to parameter. 클래스 맞죠? 이게 n이 이게 그 전체 데이터예요. 전체 데이터 중에 1번 클래스에 속하는 거의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1번 클래스에 속하는 데이터의 개수예요. 네. 나이브하죠? 그잖아요. 그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제가 그 아까 이거 보정한다는 느낌을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 수식이 그냥 나이브하게 말이 돼요. 실제로 그쪽으로 수렴을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게 대문자 시그마는 그 소문자 시그마의 뭐 매트릭스?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코베리언스예요. 코베리언스. 그러니까 멀티베리어블에서는 베리언스가 각각 있고 두 개 그 베리어블들 사이에 릴레이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묶어놓은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가 있어요. 대가로 앞에 이는 뭐예요? 그리스 파이? 그리스는 자이고 대가로? 그러니까 그 파이 옆에 그 파이. 대가로 바로 옆에 보면 그 그리스 숫자 이게 인디케이터 펑션이에요. 인디케이터 펑션이라고 해서 이게 여기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P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컨디션이 만족하면은 2를 내뱉어요. 이게 인디케이터 펑션이라고 불려요. 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y의 저기 yn의 레이블이 1이면 1 아니면 0 내뱉는 이거를 뭐 유식하게 인디케이터 펑션이고 아마 딥러닝 쪽 논문 읽어보면 가끔 나올 거예요. 많이 나올 거예요. 생각보단.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 나중에 그 조금 확률론 쪽을 좀 깊게 배우면은 다 이런 걸로 해야 돼요. 캐릭터리스틱 펑션이나 인디케이터 펑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뭐 일단 당장 그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 쓰는 거는 전혀 이상한 건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저 파이가 의미하는 건 그 1번 클래스에 들어가는 애들의 뭐 개수? 평균? 그죠? 나이브하잖아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만약에 암이나 아니면은 그걸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꽤 충분하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 암 클래스에 그 부여하는 가중치는 암 환자 숫자에 비례해야 될 것 같잖아요. 나이브하죠? 그 다음에 뮤0, 뮤1 봐봅시다. 그러면 수식을 보면 되게 간단해요. 그죠? 그러니까 0번 클래스에 속하는 것들 중에서만 평균이에요. 왜냐면 저 인디케이터 펑션 그 봐봐요. 0 클래스가 아니면 애초에 그냥 저기 분자가 0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0번째 클래스에 속하는 것들에 해당하는 x들의 평균이에요. 나이브하죠? 그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GDA를 진짜 외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우시안으로부터 x가 제너레이트 됐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py는 그거를 보정해주는 그냥 팩터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은 나이브예요. 그 뮤제로는 당연히 가우시안은 당연히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충분하다는 가정하에는 내 데이터들의 평균이 가우시안의 평균이겠죠. 여기서 그 X는 다 매트릭스죠? 아니면 벡터나? X 좀 봐야 되는데 저는 상관이 없어요. 벡터여도 상관이 없고 왜냐면 앞에 인디케이터 펑션 자체는 스칼라리 때문에 네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벡터든 뭐 매트릭스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 멀티베리어블에서 조심해야 되는 경우는 딱 하나예요. 뭔가 곱했을 때. 뭔가 곱했을 때는 이게 차원 같은 걸 좀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x는 예를 들어서 스칼라로 봐도 괜찮아요. 그냥 스칼라잖아요. 그러니까 스칼라 곱하기 스칼라는 어차피 뭐 전혀 문제가 없고 스칼라 곱하기 벡터로 봐도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스칼라 곱하기 벡터를 스칼라로 나눠도 어차피 괜찮아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제가 생각했을 땐 수식적으로 봤을 땐. 근데 맨 마지막에 있는 저 시그마를 봤을 때는 벡터라고 보는 게 좀 더 맞겠네요. 트랜스포즈를 했으니까. x는 네, 네 그렇게 보는 게 맞겠네요. 그리고 뭐 네, 사실 근데 저 xn을 저 평균을 때리는 게 멀티베리얼이라고 봐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x1부터 이렇게 모시기 이렇게 싹 다 더한 다음에 이게 뭔가를 이렇게 크게 나눈 거잖아요. 그럼 각각 나눠질 거 아니에요. 네 여기선 네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저거 시그마 쪽 보니까 x를 벡터로 봤네요. 그래서 트랜스포즈가 된 거죠. 네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봐봐요. 5페이지 쪽 보면은 디시전 바운드리 나오잖아요. 디시전 바운드리. 그러니까 다시 이게 그 또 여러분들한테 이게 봐봐요.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GDA가 그럼 이게 뭐 하는 거예요? GDA가? 생각해봐요. GDA가 그럼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하면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 GDA 핵심. 아니 그거는 그냥 당연한 거고 GDA의 가장 큰 핵심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제너럴한 거고 GDA 포커싱해서 아우지안 부하 베르노이.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아까 대답한 것들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인데 그건 GDA 특화된 게 아니에요. GDA 특화된 답변이 아니라 자, 그러니까 저희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풀고 싶은데 제너레이티브고 그럼 각각의 클래스에 대해서 저희가 컨디션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이게 가우시안이 이게 두 개가 있고 이게 각각이 속할 확률을 가중합한 거예요. 됐죠? 오케이? 그러면 이걸 그림을 그렸다 쳐봐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봐봐요. 코비랜스가 같다고 했죠? 코비랜스가 같다는 의미는 이게 그 중간 끝나고 저희가 좀 기하학적으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여기 있을 때. 근데 일단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코비랜스가 같다는 거는 여기 있잖아 원. 그러니까 가우시안이 똑같이 생겨먹는 거예요. 완전히 원. 아니면 아니야 원 아니야 타원. 타원이어도 그게 같아. 그러니까 생겨먹은 게 그러니까 트랜슬레이션 된 느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가우시안인데 이렇게 움직이고 됐죠? 오케이? 네. 그러면 디시전 바운드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기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특정 그러니까 공간상에서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은 1번 레이블 이쪽은 0번 레이블 됐죠? 그러면 만약에 지금 여기서 그림을 그려놓은 거는 동일한 베르누이 분포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정확하게 그 디시전 바운드리가 어딜까요? 중간. 정확히 중간이에요.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시험 문제였었거든요. 시험 문제. 이게 진짜 정말로 GDA를 이해했다면 그냥 나이브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만약에 베르누이가 이게 2분의 1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아니면 조금씩 움직이는. 이게 움직여요. 네, 위치나 방향. 네. 여기도 그대로. 그러면 이게 더 문제. 이렇게 간다는 거는 얘 확률이랑 어느 게 더 큰 거예요? 이렇게 가면 저쪽이 커요. 이쪽이 더 커요. 그치? 네. 이쪽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기하학적으로 이해가 되죠? 이게 그러니까 두 개의 쌍봉오리가 있고 지금 저희가 원하는 건 쌍봉오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훈련이 됐다고 가정하면 쌍봉오리가 이미 있는 거고, 오케이? 각각이 속할 가중합이 있는데 저희는 쌍봉오리 원하는 게 아니라 어느 쪽에 속하는지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디시전 바운드를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지점 기준은 여기 지점 기준은 여기. 근데 이게 균등, 그러니까 2분의 1 아닌 이상 이게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돼요? 네. 그러면 이게 6페이지를 봐봐요. 6페이지. 이게 코비랜스가 달라지면 뭐가 되냐면 이게 생겨먹은 게 이게 뒤틀릴 수 있어요. 이렇게 다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한쪽은 이렇게 원인데 이게 다른 한쪽은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이렇게. 그러면
이게 디시전 바운더리가 이게 직선이 절대 안 나와요. 꺾여요 이렇게. 꺾여요 이렇게. 저도 어떻게 꺾이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기 나온 것처럼 이렇게 꺾여요. 어쨌든 거리가 네, 정확하게는 이거 두 개 곱한 게 같은 지점이겠죠. 수식적으로 풀어보면 돼요. 그럼 정확하게 이렇게 직선이 안 나와요. 다시 이게 두 개가 이게 바운더리를 그리려면은 정확하게는 이거 하면 되겠죠. 이거잖아요. 네. 오케이? 이걸 만족하는 x 라인이 이거 디스턴 바운더리일 거 아니에요. 네. 네. 오케이? 네. 대학적으로. 그럼 이거 계산해 보든가. 근데 나이브하게 이제 아까 직관을 드렸으니까 수식적으로 보면은 이거 2분의 1이니까 아까 지워지죠? 네. 지워지죠? 그다음 이거 수식적으로 풀어보면 다음 같아. 멀티베리어블 뭐 생각 안 할게요. 해봐요. 2파이 2분의 1하고 그럼 시그마에 2분의 d일 거예요. exp의 수식이 기억이 안 난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뮤 트랜스포즈에 이거 하고 인버스에 x 마이너스 뮤 아마 이걸 거예요. 몰라요. 하여튼 네 봐봐요. 얘네들 두 개 이거 같다고 가정을 했잖아요. 네. 날아가요. 상수 오케이. exp 있을 거 아니에요. 날아가요. 오케이. 네. 돼요? 그러면은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거 두 개 찾는 지점이에요. 뮤1, 뮤2. 이거 안 적어도 돼요. 그냥 그 수직적으로 그 느낌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두 개가 같게끔 하는 x 찾는 거예요. 그럼 대충만 생각해봐도 뮤1하고 뮤2가 이게 딱 중점 딱 찍히겠죠. 이거 다 풀어보면 돼요. 진짜로. 그러면 될 거 맞죠? 저 C에서 D가 뭐예요? 2파이 2분의 1. D가 저거 디멘션이에요. 그러니까 몰라도 돼. 몰라도 이게 그 x가 살고 있는 차원일 거야 아마.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멀티 베리어블이면은 그 베리어블들의 개수일 거야 아마.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멀티 베리어블로 넘어가면 이게 수식이 이렇게 바뀐다는 것뿐이지. 어찌됐든 이걸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딱 하나예요. 얘가 아니면은 이게 가중합이 들어가면서 틀어진다고요. 오케이? 틀어진다고요. 오케이? 2분의 1이 아니면 밑에처럼 선이 아니 구부러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렇게 구부러지는 경우는 얘가 틀어지면 돼요. 뮤1하고 뮤2가 되면은 이게 단순하게 이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뮤1이 아니라 이 시그마가 다르면. 그럼 이걸 갖다가 해서 못 날려. 시그마가 다르다는 의미는 이 가우시안이 이렇게 뒤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가우시안은 이렇게 뾰족할 수 있고 어떤 가우시안이 이렇게 펑퍼짐할 수도 있고. 오케이? 교수님의 방법은 저게 결국 2차식이 되기 때문에 시그마가 다르고 2차원 약간 함수 형태로 그 디시전 바운더리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셨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2차는 아닐 것 같긴 한데 좀 더 복잡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나이브하게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차 커브는 아마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더 복잡한 커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 때문에. 그럼 실제로 보면은 아마 그러니까 나이브하게 봤을 때 그냥 공면임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렇게 쓸 것 같은데. 앞에 거 다 지우고 저것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게 다르면 이게 못 지워. 다르면 못 지워요? 그러네. 네, 이걸 못 지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적당히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X는 P 이걸 못 지워요. 그럼 0.5일 때 기준으로 말씀하셨나? 네. 그럼 그래서 사실 네. 인투이션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8페이지 이거는 잘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읽어보시면 되는데 GDA랑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랑 관련이 있거든요.
관련이 있는데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느낌을 기억하면 되냐면 GDA는 이거를 가정을 좀 많이 깔은 거예요. 가우시안, 그러니까 가우시안으로부터 제너레이트 됐다는 가정을 깐 거죠. 그러니까 제약을 너무 많이, 그러니까 너무 많이,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약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X에 대한 정보는 아는 게 없어요. 없지만 가장 가까운 가우지안으로 찾겠다. 아니 그러니까 가우시안으로부터 그러니까 각각의 레이블이 가우시안을 띄고 있다는 가정을 깐 것 자체가 굉장히 강한 컨스텐트예요. 모르는데 어떻게 가정을 해요? 물론 아이디어는 가우시안이라고 가정을 하고 뭐 그렇게 이상한 생각은 아니니까 그거에 가장 가깝게 하는 가우시안을 찾으면 되겠지라는 나이브한 생각인데 사실 그것 자체가 사실 비약이잖아요. 퀀티티 건 거잖아요. 네.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비해서. 오케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그런 컨디션을 건 게 없어요. 그래서 제너럴하게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좀 더 말이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두 개가 딱 합치되는 조건이 있는 거고. 돼요? 됐죠? 그러니까 결론이 뭐다? GDA가 제약을 많이 건 거죠. 근데 만약에 제약을 건 게 정말로 맞았다면은 더 좋겠죠. 네. 맞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약을 걸었는데 만약에 그 제약이 진짜 참이었으면 성능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포커스를 좁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9페이지 보면은 네,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significantly more robust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일반적으로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더 잘 먹힌다는 뜻이에요. 이거 그잖아요. 로버스트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잖아요. 모델링 어썸션을 그렇게 강하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더 좋아요. 여기서 나오잖아요. 만약에 데이터가 정말로 가우시안을 띄고 있지 않다면, 그죠? 그러면은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GDA보다는 낫다는 뜻이에요. 단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가우시안을 띄고 있다는 게 정말 우리가 확실하다면 적은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GDA가 로지스틱 리그레션보다 성능이 잘 나와요. 그러니까 GDA가 쓰레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 추측이 정말로 만약에 X나 그런 것들이 가우시안으로부터 제너레이트 됐다고 가정을 하면 GDA가 성능이 더 잘 나와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런 가정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조금 더 낫다는 거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하게 생각했으면 그 GDA는 스트롱거 모델링이고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위커 어썸션을 깔았다. 약간 관측한 분포가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는 경우는 되게 흔한 일이잖아요. 뭐 흔한데 그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추측이죠. 근데 세상에는 가우시안 안 따르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가우시안만큼이나 그 잘 등장하는 분포 중에 하나가 포화송이에요. 포화송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포화송도. 가우시안만큼은 아니에요. 근데 둘 다 익스포넨셜 패밀리고 포화송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분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가우시안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우시안이 합리적인 추측인 건 맞아요. 그잖아요. 제가 알기로 가우시안이 저도 잘 모르지만 굉장히 뭔가 그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분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수학적으로 어마어마한 그 구덩이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적어도 제가 아는 선상으로는 가우시안이 정말 그냥 나이브하게 나온 건 아니고 수학적으로 정말 깊게 뭔가가 있어요. 일반인들은 감히 생각도 못할 그게 있거든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그런 측면에서 가우시안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로그랑 만났을 때 그냥 그 쿼드라틱 폼만 나와, 그러니까 제곱편만 나온다는 것도 굉장히 강력하고 모델링하기도 쉽고 일단 첫째로. 근사도 쉽고. 네, 근사도 쉽고 그다음 일반적으로 잘 뛰는 경향도 있고. 근데 그게 우연에 의해서 발견된 건 아니에요. 그건 절대 확신해요. 네, 저도 잘 몰라요. 하여튼 구덩이가 굉장히 깊다는 것 정도만 알고 어찌됐든지, 그러니까 약간 근거를 하나 더 설명을 하자면 가우시안이 더 좋은 이유는 로그 라이클리우드랑 만났을 때 굉장히 찰떡이 잘 맞아요. 미분이 바로 되니까. 그것도 있고 일단 그 무한번 미분 가능하다. 그 다음에 둘째로 로그 텀과 만났을 때 저 쿼드라틱 그러니까 다항식으로 빼져요.
그러면은 다항식으로 빼지면서 우리가 더 그 간단하게 나타낼 여지가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DDPM 아는 사람들은 뭐 생각을 해보면 그 있잖아요. 그 DDPM에서 그 forward 프로세스하고 backward 프로세스에서 적당히 했을 때 적당하게 그 노이즈들의 이걸로 나타내지잖아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사실은 다 그거잖아요. 이제 KL 다이버전스를 적당히 ML이 때린 거가 적당히 쿼드라틱이 앞으로 이렇게 두 개 빠지면서 노이즈만 비교할 수 있게 돼요. 다 그렇게 돼요. 다 그게 나이브하게 그렇게 두 개가 비교하는 게 더 심플리파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우시안 그 두 개가 다 안 해요. 로그랑 딱 만났을 때 좀 예쁘게 이렇게 딱 되는 게 되게 많아요. 사실 라이브 베이스는 할까 말까 하다가 사실 그냥 적당히 말로 떼도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냥 외워보면 돼요. 그러니까 P, X바 Y 있잖아요. 그냥 각각에 대해서 그 들어갈 확률 이거 그냥 살짝 곱한 거거든요. 진짜 안 어렵잖아요, 이건. 이건 별로 안 어려워요. 그러니까 GDA가 문제였지. 이거 보면 라이브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클래스에서 X가 나올 확률은 각각의 Y에 대해서 각각 그게 이렇게 한 거의 프로덕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갖다가 이제 뭐 하고 사바사바하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살짝만 보면 13번 GDA랑 거의 비슷해서 적당히 말로 때울게요. 그래서 그 각각의 그 프라이어가 들어갈 확률이 있잖아요. 좋아요. 근데 이거는 그 멀티밸류, 그러니까 그 멀티밸류, 아니 멀티 클래스라고 가정을 하면은 각각에 대해서 이게 뭘로 바뀌어요? 이게 멀티노미알이라 하면 되나? 잠깐만. 멀티노미알 정의가 뭐죠? 멀티노미알? 제가 헷갈리는데. 클래스 여러 개일 때 검색해 줄 수 있어요? 멀티노미알? 아마 맞을 텐데. 바이노미알. 정의가 뭐지? 아마 베르누이 일반화. 아니 멀티노미알 아닌데. 카테고리컬 디스트리뷰션이가 다르게 보네.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이브 베이지에서는 뭐라는 거냐면 이제 지금 y가 0, 1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클래스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아요. 가중합하는 건 똑같아요. 오케이? 똑같아요. 진짜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y0가 될 확률, y1이 될 확률, y2가 될 확률.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그거 했던 거랑 똑같아요. 소프트맥스 돌린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클래스가 들어갈 확률이 저희가 이제 훈련하는 애. 그다음에 얘는 이제 이 x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저희가 이거에 대한 설명이 없나? 이건 불리한으로 했구나. 뭐 간단하네요. 잠깐만요. 네, 지금 상황이 좀 더 쉬워요. 왜냐면 지금 12페이지를 보면은 x1하고 xt가 0과 1이에요. 그러니까 좀 바라보는 공간 자체가 되게 단순해졌거든요. 하나만 1이. 네, 0 아니면 1이에요. 다 0만. 그러니까 얘에 대해서도 그냥 파라미터를 그냥 적당히 다다다다다닥 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있는 거죠. 그냥 어차피 x는 0 아니면 1이니까 각각의 클래스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y가 n번까지 있다고 하면은 p
x가 0이고 y가 0이 확률하고 p하고 x가 1이고 이런 것들 다 학습하면 되겠죠. 어디까지? p가 x는 1이고 y는 1. 이런 거 다 학습하면 되겠죠. 이런 거 싹 다 학습하는 거예요. 지금 0과 1밖에 없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 상황을 좀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트레이닝 프로세스에서는 이렇게 지금 파라미터라이제이션 한 거잖아요. 아까랑 똑같아 GDA랑. 근데 지금 여기서는 각각이 다 저희가 학습해야 될 대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업데이트하면 더 치는 거고 인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다 한 다음에 가장 최대가 되게끔 하는 Y를 expectation 하는 거겠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적당히 말로 떠도 되죠? 똑같잖아요 GDA랑. 그죠? 그러니까 가중합하는 거잖아요. 가중합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y가 제로였을 때 x가 나올 확률인데 단순하게 나이브하게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클래스별로 이제 가중치를 둬서 가중합을 하고. 왜 GDA랑 똑같은 문제를 대체 가능한 응. 게 모델링을 어떻게 한 거지? PX 그거. 이거? 이거 각각 그냥 각각 변수 싹 다. 아 왜냐면은 지금 그러니까 근데 결정이 돼 있잖아. 여기서 약간 헷갈리는 거는 D 차원이라서 X가 1부터 D까지 있잖아. 응? X가 X1부터 XD까지 있잖아. 응. 근데 거기에 그러니까 즉 정확하게 말해서는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겠죠? 전부 다. 기계를 따로 돌린다. 그러니까 변수가 총 D개 있는데 2개씩 있고 이게 N개 있으니까 이만큼의 파라미터가 있는 거예요. 각각의 D개에 대해서 0이 들어갈 그거 하고 그렇지. 그 다음에 Y가 0부터 N까지라고 하면 Y도 0이라고. 그러니까 각각의 Y별 그 다음에 각각의 X인데 X의 컴포넌트들도 마찬가지고 다 싹 다 인디펜던트하고 하다고 가정을 하고. 저 N은 또 뭐야? 왜냐하면 Y도 0과 1 사이에 속해 있고. 뭐 그렇게 되면은 이것도 Y가 이런 거예요. 뭐 Y가 클래스고 X는 그거를 판단하는 파라미터인데 파라미터가 D게 있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X는 1부터 D까지 있는 거고 각각은 가질 수 있는 게 0 아니면 1. 그지. 그러니까 X의 의미랑 Y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겠어. X 인풋, Y 아웃풋. X Y가 그러니까 클래스네. 항상 똑같은데? 그러게. 전혀 그러니까 맥락이 달라진 게 없네. 달라진 거는 D 차원인 거지. 그냥 X의 응. 값이. 다만 이 컴포넌트가 가질 수 있는 게 0과 1. 일단 오케이 거기까지는. 근데 이제 걔가 GDA랑 비슷한. 완벽하게 똑같지. 똑같아. 응. 가우지안 분포를 따로. 아니. 이게 어차피 하는 짓거리 다 똑같잖아. 그냥 여긴 모델링을. 가우시안을 그렇게 했다는 것 뿐이지 얘를 모델링한 거고. 모델링을 했어. 그다음 PY도 베르누이였는데 이게 지금 0일이었으니까 이게 얘도 똑같잖아. 베르노인가? 그치? 여기서는 베르누이겠지. 베르누이지. 조금 알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PX, Y랑 PY를 모델링했기 때문에 GDA랑은 그러니까 모델링 방식은 달라도 하는 일이 똑같다고. 완전히 똑같죠. 오케이. 완전히 똑같아요. 완전히. 이게 나이브 베이시스야? 라이브 베이지. 아, 그래서 뭐 하는 짓거리 똑같고 이걸 MLE를 돌려보면은 나이브하게 또 많이 돼요. 그 13페이지에서 그 without conditional independence 할때 파라미터 개수가 2 곱하기 2의 D승만 3개 하고 지고 잠깐만 어디? 그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 13 13? 파라미터 리덕션 할 때 그 12페이지 아닌가? 13, 12. 12이요? 내가 네. 페이지에서 볼 수도 있는데 Without 뭐? 그 without하고 with 할 때 응. 파라미터 개수가 이제 2 곱하기 D승만 1에서 2 곱하기 D개로 바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파라미터 개수 도출하는 게 약간 왜 2의 D승만 1에서 D개로 가는지 그러니까 2 곱해지는 거는 그냥 Y값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됐어 수업 시간.
이거 간단한데. 그러니까 지금 각각이 그러니까 2의 D-1은 어디서 출현한 거냐면은 약간 좀 그 디그리 오브 프리덤 이런 거랑 거의 비슷한데 사실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개죠? 이해 디제. 2의 D 근데 그걸 다 세야 돼요? 하나는 1 빼기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해 디제. 그 2의 D-1이죠. 파라미터의 개수는 2의 D승 마이너스 1. 왜냐면 다 알 필요는 없어요. 하나만 몰라도 돼요. 그 빈칸 넣기잖아요. 1 빼기니까 어차피 하나만 몰라도 돼요. 똑같아요. 그거 그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도 저희가 알아야 되는 게 각각의 클래스가 속할 확률을 알아야 되지만 저희가 하나로 모델링한 것처럼 똑같아요. 그러니까 2의 D승 마이너스 1개만 알아도 다 아는 것과 동치예요. 왜냐면 프로바빌리티의 그 성질 때문에 똑같아요. 1이 왜 붙어졌냐가 그거라고. 그러면 저 2는 왜 곱했냐? y가 0 아니면 1이에요. 근데 이건 좀 웃긴 게 어차피 이거 2의 D제곱이 너무 큰 수라서 1을 빼고 말고가 엄청나게 유의미할 것 같잖아요. 근데 모델링 할 때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진짜? 모델링 할 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델링 할 때. 아, 왜냐면 오버피팅 될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애초에 합이 1이 된다는 거를 이제 컴퓨터 입장에서 컨트롤하기가 힘들어요. 진짜 그거는 짜보면 알아요. 그거는 합이 1이 되는 걸 맞추는 것도 힘들어요. 그 뉴머리컬 언스테빌리티 때문에 알잖아요? 그거 대충 부동소수점 때문에 그거 잘못하면 터져요. 못 구하지.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사실 모든 측면에서 말이 돼요. 그러니까 1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마지막에 다 1에서 다 뺀 값을 하나로 보고. 그거를 관리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뭔지. 진짜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냥 진짜 이렇게 관리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러니까 오버피팅 문제도 있을 수 있겠고 왜냐면 파라미터의 개수가 늘어난다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파라미터 개수는 줄이면 줄일수록 나쁘지 않아요. 컴퓨터가 컴퓨터 그 다음에 알다시피 뭐 컴공 전공생들이니까 또 말을 하자면은 애초에 합이 1 맞추는 것도 그것도 참 일이에요. 그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버블로는 못하니까. 예, 힘들어요. 안 되지. 힘들어요. 진짜로 조금만 생각해보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봐도 이게 D-1로 컨트롤하는 게 쉽고 그 다음 Y 클래스가 0 아니면 1이기 때문에 2 곱해준 거고 그 다음에 저 밑에 거는 1이라고 하는 이유는 두 개죠? 그러니까 하나만 하면 돼요. 두 개라고? 그러니까 Y가 0 아니면 1이니까 맞지. 그죠? 네. 그럼 이게 D 밑에 거요? 네. 밑에 거는 D인 이유는 그 각각이잖아요. 각각 1 각각이 아예 독립이라서 네. 여러 연. 그래서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그러니까 총 D칸이 있는데 각각 하나씩만 결정하면 되잖아요. 각각 클래스별로. 됐죠?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이게 X 뭐 뭐 이것만 알아도 다 아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면은 이걸 통해서 1 빼기 해가지고 P X1이 1일 때 이거 알 수 있고 이거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2 곱하기 D 됐죠? 그래서 뭐 다음에 나오는 말은 또 말이 되잖아요. 그 나이블 어스미 컨디셔널 인디펜던스 오브 피처 하고 트랙터블 그죠? 네 추적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D승 그러니까 이게 그 알잖아요. 딥러닝은 이게 D가 커요. 네. D가 크기 때문에 컴퓨터가 아무리 좋아도 이게 좀 지수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요. 네. 네. 아니 안 그래도 빼기기 좀 웃겨. 왜냐면 파라미터 개수 줄이는 건 또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사실 줄일 수 있으면 최대 줄여야 되고 제가 생각했을 땐 그 다음에 1 맞추는 것도 일이에요. 해보면 알겠지만 그거 진짜 그거 관리하는 것도 힘들어요. 진짜로. 네. 그 다음에 나이브 베이지 클래시파이어하고 그 인퍼런스 프로세스 뭐 다 말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페이지로 돌아와서 보면은 뭐 말이 되죠 다. 네. 14페이지 보면은 MLE 에스티메이트에서 각각의 클래스에 들어갈 확률은 전체에서 뭐 각각의 그 클래스에 들어가는 거의 개수고, 그죠? 다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하잖아요. 그거 GDA에서 했던 짓거리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MLE 그 저 결과값이랑. 근데 이거는 살짝 아직은 감이 안 오는 게 음. 앞에 것들은 뭐 라이클리후드라 하면 애초에 E의 가격 제곱이니까 로그 씌워서 리드해봐 그럼 0이 돼서 MLE 구할 수 있다. 오케이. 근데 얘는 어떤 식으로 MLE를 구한 건지에 대해서 똑같아. 똑같이 할 수 있다. 완전히 똑같아. 어떻게? 얘도 라이클리후드 같은 거. 아니 그냥 그 또 미분하고 하는 거 다 똑같은데? 그래. 각각을 다 이거 각각 다 파라미터잖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거를 뭐 W1이라고 하면은 이거 하는 거지. 이거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게 최대가 되게끔 하는 그런 거 찾는 거면 이런 거 찾는 거지. 근데 약간 예를 들어서 그 D 차원이잖아. 응. 근데 D 차원이 완전 독립이면은 따로 미분을 한다고 쳐. 근데 D 차원이 앞에 보면 E의 D 제곱계를 다 관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 각각에 대해서 다 한 번씩 미분하는 건가? 응. E의 D 제곱계 스테이트를 다 응. 미분해서 각각 걸려 있는 건 다 하는 거야. 그럼 좀 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애초에 합성함수 했던 거랑 똑같아. 그냥 그 해당 변수, 그러니까 해당 파라미터와 관련돼 있는 것들은 싹 다 미분하고 그거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건 항상 했던 짓거리 똑같아. 그렇게 해야 알 수 있다. 응. 그러니까 하나도 그 컨셉슈얼하게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네,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그 뼈대를 좀 초반부에 좀 잡아놓으려고 했던 게 지금 들어봐서 알겠지만 사실 제가 초반부 했던 거에 비해서 쉬울 거거든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초반부 했던 거에 비해서. 둘 다 어려운데. 그러니까 GD도 그냥 해요. 하면 돼요. 사실 뼈대만 정확하게 살아있으면. 난 솔직히 그냥 하면 된다고 살짝 잘 모르겠어. 왜냐하면 뭐 저런 문제를 막 많이 풀어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감이 아직 안 와. 아니야 그냥 진짜 미분이야. 그냥 하면 돼. 미분. 아니 이거 어떻게 하냐니까? 그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야? 똑같아. 이거 x랑 y가 있는 거고 이게 이거 미분은 x에 대해서 미분은 뭐야? 그러면 1 플러스 3y 아니지 얘도 미분이야. 그러니까 f 프라임 저거 그대로 한 채로 응. 곱하기 1 플러스 3y. 그래. 그지? 왜 찾는다니까? 2분에서 0이 되는 값이 찾는구나. 응. x에 대한 미분이죠. 그냥 저런 식으로 해서 식을 잘. 그 계속 이터레이티브하게 한다. 만약에 근데 그 제가 생각했을 때 어. 그 느낌이 안 오는 거는 백프로파게이션에 대한 감이 아예 없어서 그래. 그 느낌을 아직 그 맛을 좀 봐야 돼. 좀 더 공부하면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찾냐는 백프로파게이션을 알면 좀 더 편하고 결과적으로 얘가 이퀄 0 되는 거를 그러니까 ML이 되는 그 지점을 어떻게 찾냐라고 하면은 그렇게 찾는 거고 컨셉슈얼하게는 얘가 그냥 얘가 뭐 최소가 되는 x랑 y 찾는다고 하면 되는 거. 그러니까 똑같아. 이거 그냥 세타야. 이게 세타라고. 그러니까 x랑 y가 세타면 이거를 그냥 x랑 y를 하나의 페어로 봐서 이거를 그냥 f 세타로 보면 돼. 그럼 이거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 똑같잖아.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맥락적으로. 그러니까 변수가 약간 좀 이게 지저분해지고 저희가 지저분해지고 뭔가 달라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다 똑같은 얘기예요. 다 똑같아. 그냥 그 뭔가 헷갈린다 싶으면 세타를 이렇게 보면 돼요. 보통 파라미터를 그냥 세타에 대해서 그냥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뭐 subtlety of Naivase, 뭐 라플라스 스무딩 이런 거 나오는데 그 뭐 자연어 쪽 하다 보면은 많이 하는 테크닉 중에 하나죠. 아무것도 없으면은 터지니까 그냥 적당하게 하나는 들어갈게.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셋이 뭐 작을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뭐 데이터셋이 충분히 크다면은 뭐 1 정도 넣는 거는 뭐 그렇게까지 큰 리스크는 아니죠. 그 다음에 알다시피 앞쪽에서 보다 보면은 이게 프로바빌티 계산해 보면은
0 되는 게 들어가 있으면은 좀 아예 0이 된다는 문제 때문에 뭐 다양성이나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무딩이라는 거는 그냥 1 정도 이렇게 더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xi나 y만큼 뭐 이렇게 뭐 분모에 붙고 플러스 1 되는 게 좀 나이브하게 말이 되죠? 0이 되는 걸 막고자 했다. 왜냐면은 15페이지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파란색 나와 있는 것처럼 만약에 하나가 0이면 싹 다 0이에요. 네. 뭐 14페이지에도 있고 15페이지에도 있고. 네. 뭐 그레디언트 베니시도 보통 막 비슷한 문제잖아요, 사실은. 그럼 라플라스 스무딩으로 일단 0이 되는 문제는 해결을 했으면 네. 만약에 이제 실제 데이터상으로는 그 클래스를 가지지 않은 데이터가 있었다고 했을 때 그냥 0이 굉장히 가까운 값이 그죠? 0이 굉장히 가까운 값이지만 0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0이 되는 걸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저도 자연어는 잘 모르긴 하지만 제너레이트 관점에서 0으로 만드는 건 좋은 선택지가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그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양성 측면에서도 완전히 0이 되는 거는 진짜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인간 언어 그러니까 제가 자연어 배울 때 그랬었거든요. 0으로 만드는 것보단 그냥 적은 확률로 나오게끔 하는 게 조금 더 인간 심리사회에서 좀 더 맞잖아요. 인간 언어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완전 0이 되면은 안 돼요. 하나가 0이 되면 진짜 싹 다 0이 되는 문제도 있고 다양성 측면에서도 좀 그렇고. 네. 그래서 네, 백오버드 또 예시니까 이건 좀 봐보세요. 네, 좋아요. 일단 4장하고 5장은 끝났는데 혹시 질문이 있나요? 이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예시가 제너레티브 뭐 러닝을 차용한 어디요? 예시. 텍스트 어디요? 17. 그리고 네, 백오버스 이게 네. 백오버 워드가 어쨌든 제너레티브 러닝을 활용한 사례고 음흠. 거기에서 활용한 방식이 정확하게는 이거 그 나이브 베이지를 쓴 예시 중에 하나겠죠. 거의 비슷하게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느낌대로 가요, 진짜로. 이것도 이거 교수님이 풀어주시긴 했는데 좀 빠르게 지나가가지고 어떤 걸? 감이 잘 안 왔어. 백오버워즈 뒤에 센티멘트 이런 거 있잖아. 이게 그래서 막 굿이랑 나이스랑 해피랑 이런 여러 단어들이 조합됐을 때 얘가 포지티브인지 네거티브인지를 막 판단하는 방법. 이거를 이거 똑같잖아요. 이거 그 저 포스 이거를 y 이쪽 이거고 그 다음에 이게 컨디셔널 클래스 컨디셔널 프라이어티 이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이 개념만 살아 있고 이거 개념 보면은 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 생각을 안 들면 헷갈리는데 우리가 이 문제를 보면서 정말로 알고 싶은 게 뭐냐라고 하면은 뭐냐 이게 그러니까 특정한 단어 뭐 굿, 배드, 테러블 이런 게 주어졌다 가정을 했을 때 이게 포지티브인지 네거티브인지 알고 싶은 태스크예요. 맞지? 이게 뭐 굿, 이게 여기 들어가는 게 워드예요. 워드고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positive, negative. 그러니까 긍정, 부정 판단하는 태스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라이어는 그거예요. 전체 내가 들고 있는 데이터 중에 그 포지티브와 네거티브가 4분의 3, 4분의 1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포지티브 중에 굿, 포지티브 중에 배드, 그러니까 포지티브 중에 terrible. 여기서 그 클래스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즈 분자값에 1 더하면 되는 그 라플라스 네, 이거 스무딩 한 거예요. 그 분모 값에 있는 v도 마찬가지로 라플라스 네, 그러니까 전체 그 V라고 하면 그러니까 저기 총 단어 개수 몇 개요? 6개 아니요. 8? 어떤 거지? 총은 11개죠. 총. 아, 총 맞지. 단어. 전체는 11개. 그럼 전체 클래스는 굿, 배드, 테러블이에요.
그러니까 3 더한 거예요. 11 더하기 3이에요. 그래서 V가 보캐블러리예요. 클래스가 3이 아니야? 아 그러니까 그저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거. 근데 이게 굿, 해피, 나이스 뭐 많잖아. 5개, 6개. 굿, 해피, 나이스, 베테라블. 그때 수업 때 들었던 게 C가 카운트 C가 이제 B는 일단 단어 종류 수라고. 아 맞네. 그 브레이까지 해서 단어 종류는 6개고 카운트 C는 보니까 포지티브가 맞네. 네. 그래서 14가 나오고 음. W, C면은 포지티브 중에서 굿이라는 애가 몇 번 있는지를 센 것 같은데 네네 맞아요. 아 이런 식으로 하는 네. 뭐 살짝 말리긴 했는데 뭐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보면 할 수 있겠다.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게 컨셉만 익히면은 사실 냉정하게 날로 먹을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진짜 날로 먹을 수 있는 게 저희가 이게 선이 살아 있다 가정을 하면은 아직 언슈퍼바이즈 나오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아 슈퍼바이즈는 요거 하는 건데 디스크리미네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이브하게 이걸 하고 싶은 거고 제너레이티브 같은 경우에는 이거 두 개 통해서 얘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에 대한 정보를 모르니까 GDA에서는 이게 가우시안, 이게 베르누이라고 가정을 하고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훈련이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건 보통 파라미터로 해요. 파라미터로. 뭐 디퓨전 대충 알 테니까 디퓨전에서는 이제 그 리버스 프로세스에서 그러니까 포워드 프로세스에서는 그 뮤가 0, 그다음에 시그마 제곱이 이게 대충 컨디셔닝 하잖아요. 뭐 1 마이너스 베타 x 하고 그다음에 뭐 베타 베리언스 갖고 있는 가우시안 주잖아요. 그건 디터미니스틱하고 리버스를 보통 그거를 이제 뮤하고 그다음에 이 시그마 자체가 파라미터라이제이션 하거든요. 이렇게 똑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아이디어는 얘를 알고 싶은데 얘를 가우시안과 베르누이로 한정을 짓고 아이디어는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했는데 이 파라미터를 통해서 이거를 가깝게 하는 그런 걸 찾겠다는 뜻이에요. 파라미터를 통해서 좋은 파라미터를 찾겠다는 뜻이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게 사실 이게 파라미터가 여차에 저희가 얘기했던 세타가 되겠죠. 세타 잘 정리해서 찾으면 돼요. 그러면 L세타로 표현이 되겠죠. 이거 갖다가 막 사바사바한 게 L세타로 표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업데이트 이렇게 세타에서 찾는다 그랬죠. 그 과정에서 얘네들이 세타로 매게 됐으니까 얘네들이 업데이트 된다는 말과 동치 됐죠? 그 다음에 나이브 베이즈 같은 경우는 뭐예요? 그냥 디스크리트 케이스예요. 디스크리트 케이스고 얘가 그냥 이렇게 요 두 개 이것도 베르누이 있겠고 그럼 얘가 뭐가 돼요? 각각의 이제 x D차원. 네. 그러니까 d 차원이라 가정을 했기 때문에 각각의 d 차원에 대해서 y가 이렇게 될 확률의 그거 자체를 전부 다 그거 자체를 파라미터로 취급을 하는 거겠죠. 뭐 디펜던스가 들어가면 좀 더 컨디셔닝을 조금 더 해야 되긴 하겠죠. 오케이? 근데 진짜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따라오고 있는 걸 봤을 때 시험에서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하게 짙거든요. 문제 없을 가능성이. 이 정도만 따라오면은. 그러니까 수식이 너무 쫄지 말고 제가 생각했을 땐 이 느낌을 가지고 과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세요. 한 두세 번. 그러면 충분할 겁니다. 뭐 질문 없죠?